자, 총론 우리가 30페이지 마지막 이제 총론 정리를 할게요. 17번 30페이지 갑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의 다른 재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그럼 이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정답부터 확인하면 2번이죠. 자, 소모를 전제로 해서 재생산이 안 된대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의 사고방식을 정할 수 없겠다는 것은 우리가 영속성이죠. 부중성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 1번, 부동성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으로 되므로 주방정부나 지자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 3번 고종으로 인해서 부동성이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의 변화가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부중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 입지 경쟁이 발생하겠죠. 수요자 경쟁이. 지가 상승에 대해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개별성으로 인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 수집이 어렵고 거래 비용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전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18번입니다. 18번에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단은 정답은 2번이 정답인데요. 아까 내구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 시간에. 내구성의 재고시장이라는 것은 기존 주택의 절량입니다. 재고주택이. 내구성으로 인해서 유량 공급뿐만 아니라 절량에 있는 공급도 가능하죠. 기존 주택도.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2번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는 물리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이 강가되지 않는다. 자, 영속성 때문에 토지가 물리적으로는 강가는 안 되지만 제가 경제적 강가는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는 물리적 강가가 되진 않을 뿐 경제적 강가는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공동묘지가 들어섰다. 그러면 치유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적 강가입니다.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토지는 공급 제한으로 우리가 아까 그 수요자 경쟁입니다. 토지는 이 부동산 시장은 공급자 경쟁이 아니라 수요자 경쟁, 부중성 때문에. 그래서 수요자 경쟁보다는 공급자가 아니라 공급자 경쟁보다는 수요자 경쟁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다음에 부중성은 이제 토지 시장의 정부 개입이 명분을 강화시키죠. 그래서 강화시킨다. 그래서 부중성 때문에 사회성, 공공성의 강조에서 토지 공개념이 등장하죠. 정부의 개입이 더 강화시킨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번서부터 이제 토지 소유권에 대한 공간인데요. 그건 이제 제가 이따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제가 안 풀어드렸던 문제 두 문제가 있어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페이지 26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토지가 이제 완전 비타르적이라는 자체를 영속성과 부중성과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이거 따로 이제 좀 더 심화학습을 합니다. 26페이지 7번이에요. 자, 7번은 토지에 대한 공급 함수가 QS가 200만 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다. 자, 우리가 해설도 있지만 공급 함수가 이렇게 상수 숫자로 의미가 됐다는 건 공급 자체가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의 물리적 공급이 강가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영속성과 관련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곡선이 완전 수직이라는 자체.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QS가 200이라는 자체가 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가 관련되는 것은 물리적 공급량은 감가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속성과도 관련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중성과 영속성입니다. 그래서 제 요약집에도 있지만 가치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생산비를 투입하더라도 양을 늘릴 수가 없다는 자체가 부중성이고요. 아마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소모되지가 않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영속성이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요. 일단 제 요약집을 한번 가볼게요. 이게 좀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갈게요. 자, 토지의 특성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 요약집
조금 힘드시지만 페이지 18페이지로 가시면 부중성과 영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중성 때문에 밑에 보시면은 완전 가격 상승에도 완전 비틀어적이죠.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자, 어떻게 돼요? 완전 비틀어져. 공급이 완전 비틀어적이라는 것은 상승을 해도 늘릴 수가 없다는 건 부중성이에요. 근데 영속성을 가시면 공급이 가격 하락에 비탈적이다. 자, 공급이 가격이 하락되더라도 못 줄이죠. 그래서 비탈적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의 비탈적은 부중성 때문이고 가격 하락의 비탈적은 영속성이다. 이렇게도 염두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56페이지로 가셔서 26번을 볼게요. 자, 26번을 보시면 미리 예습을 하겠지만 26번에 임대 아파트의 공급 함수가 QS가 100이라는 것도 공급이 한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나중에 풀어보게 되면 그 양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100세대를 찍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해드리겠고 하여튼 이것도 공급이 불변이라는 거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또 수요 공급이 있냐면 66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66페이지 가시면 44번에 3번을 또 보세요. 똑같죠. 우리가 3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공급이 불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40번에 보시면은 탄력성에 따른 균형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급 함수가 Q가 1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가 100이라는 것은 공급이 100으로 고정됐다는 거, 완전 비틀어적이라는 거죠. 공급이 100일 경우 수요가 증가도 공급 완전 비틀어적일 때는 양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공급량이 증가한다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그래서 이렇게 함수 관계가 이제 QS는 100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다 공급이 완전 비틀어적이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예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눈도장을 찍어 놨고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그 자체가 공부하실 때 좀 편해요. 그렇다면 이제 7번의 정답, 우리가 페이지 지금 그 26페이지의 7번의 정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부중성과 영속성,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제가 또 안 풀어줬던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그 30페이지 15번 문제입니다. 입지론과 적지론이라는 게 나와요. 30페이지에 15번 문제. 그래서 일단은 부동산의 인문적 특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일단 1번에 보시면 토지는 합병 분할이라는 것은 당연히 병합 분할을 한다는 것은 아까 기출문제 전 시간에 기출문제 풀었지만 인위적이에요. 물리적이 아니라 인문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문적이라는 거 틀렸고요. 그래서 물리적이 아니라 인문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지금 1번도 조금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 물리적을 인문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이 지문도 여러분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조금 못해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법적 범위 내에서 원하는 대로 토지 표지 만족을 분할하는 거에 갈 수 있다. 그래서 물리적을 좀 인문적으로 고쳐준다면 답은 3번이 되겠죠. 2번은 맞고요. 토지는 이용이 비가역성이 있으므로 토지 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장기적 관점에서 배려된다는 거 아까 했었고, 4번 토지와 건물에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걸 투자의 내구성이라고 제가 기본수 때 했었죠. 그 다음에 5번 특정 토지의 이치성은 해당 토지에 대한 개인이나 집단의 상호 선택과 상호의 결과에 나타난다는 것도 아까 지문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3번이 틀렸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4번은 국가성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은 자본회수의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를 투자의 내구성으로 부동산 투자하면 회수하는 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투자의 내구성이고, 3번을 보시면
자, 우리가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지론과 입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아마 입지 선정 때 또 얘기를 하고, 제 요약집에 부동성과 용도의 다양성에 입지론과 적지론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입지 선정 시에는 입지론보다는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적지론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선정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입지론과 적지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입지론은 부동성과 관련되는데요. 그래서 제 요약집에 이제 그 교재 18페이지 가시면, 요약집 18페이지 가시면 입지론은 제가 그 부동성에 동그라미 8번에 입지론 나눠놓고요. 그 다음에 그 용도의 다양성 19페이지 가시면 요약집 용도의 다양성에 3번에 적지론이라고 나눴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볼게요. 입지론은 주어진 용도가 있습니다. 내가 상가 건물을 짓고 싶어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부지에다 하지? 서울로 친다면 뭐 종로에다 할까, 강남에다 할까?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임장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토지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부동성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적지론은 부지가 정해졌어요. 주어진 부지. 내가 땅을 하나 샀습니다. 우리가 앞에다가. 그럼 이걸 내가 건물을 지을 때 상가로 지을까, 공장을 지을까, 주택을 지을까? 그럼 어떤 용도로 쓰지라고 고민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지? 그럼 아까 얘는 부지의 선정이고 용도의 선정이라는 거예요. 입지 선정이죠, 그죠? 그럼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건 가만히 있지 말고 체이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이용.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입지로는 비읍 들어가니까 부동성이고, 뭐 적지로는 용도의 다양성이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본다면 용도의 다양성이나 입지 선정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입지로는 용도의 다양성은 적지론입니다. 근데 입지론은 비읍 들어가니까 부동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나 입지 선정 시 입지론보다는 적합한 용도를 선정하는 적지론을 가셔야 돼요. 이렇게 아마 암기를 해버리세요, 그죠? 그래서 아마 요게 난이도가 있었을 거라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따로 해드렸죠.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제가 그 칠판을 지우지 않고 문제를 계속적으로 이제 풀면서 제가 지문을 판서에 나와 있던 것들을 확인시켜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의 특성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특성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습니까? 자연적과 인문적이 있지만 물론 둘 다 출제가 됩니다. 근데 보통은 자연적 특성에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세요. 자연적 특성.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보다면 기출 문제가 먼저 있어요. 기출 문제를 먼저 선별한 다음에 전 물론 뭐 여러분이 그걸 또 골라서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혼돈이 오실 것 같아서 천천히 갔습니다. 기출 문제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거의 이제 예상되는 문제들은 그에서 추가적으로 가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요 강의가 끝나면 아마 그 어떻습니까? 모의고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 테마 특강 강의를 할 겁니다. 테마 특강 강의는 이제 전체적인 또 문제 또 나올 수 있는 것도 해서 해드릴 테니까 이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은 굉장히 연결이 돼요. 그래서 시장 파트 연결되고 정책, 그다음에 수요 공급, 감정평가, 입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기서 한두 문제 맞춘다는 것보다도 전반적인 것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부분은 좀 남았는데 우리가 21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문제집 21페이지로 갑니다. 소유권, 공간으로 대한 소유권, 부동산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공간이라는 게 3차원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 우리가 앞쪽에서 영속성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 중심을 자르게 되면 자, 앞쪽에서 배웠던 걸 조금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가 공간이 3차원 공간입니다.
요즘은 다 3차 공간을 다 입체 공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지표를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요. 수평 공간이라고 하고, 자, 여기를 이제 공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지하 공간이라고 그래요. 지하 또는 지중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제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거든요. 공간으로서에 대한 부동산으로서의 소유권을 본다면 수평 공간, 자, 이건 앞자로 땁니다. 얘네들은 이제 앞자가 그대로 가요. 얘는 공중이니까 이걸 따서 공중권이라고 할 거고요. 얘는 이걸 따서 지하권이라고 하죠. 지하권. 근데 얘는 수평 공간은 이 지표권이라고 그래요. 지표권. 그래서 이제 그 권리가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 복합 개념으로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개념을 앞에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복합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법경기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법률적인 개념, 소유권이니까. 그래서 공자 환희에 계속 기술하죠. 우리 공간이라는 자체는 뭐예요? 공간은 기술적이죠. 공간은 기술적이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에는 가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간 활용을 이제 미국 같은 거는 이제 저번에 용적률 인센티브나 TDR 같은 건 공중공간을 활용한다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공중공간. 그래서 미국은 이제 공중공간의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이제 지표의 가치가 100%의 가치가 있다면 이 공중권의 가치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공중권의 가치를 토지 가치의 70%에서 80%로 나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이 공중공간을 횡적 종적으로 이제 분할을 합니다. 뭐 지하도 분할하겠죠. 그래서 이제 왜 TDR도 어떻습니까? 이걸 분할해서 이 개발권을 넘긴다 그랬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TDR이나 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지하 공간이나 공중 공간이 활용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가치니까 경제적이니까 복합 개념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서 문제를 미리 봤죠. 그래서 제가 뒤에서 해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법경기로 본다는 거. 그래서 천천히 갑니다. 밑에 보시면 21페이지 지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권은 갑이 지표 땅을 샀어요. 그럼 1억 주고 사게 되면 어때요? 땅 표면을 타인이 이용할 수가 없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죠.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토지를 이용하여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표권의 내용 속에는 그 지표수에 대한 용수권도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이제 배웠었는데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제가 필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표권 내용 속에 자, 지하수 지표수에 대한 용수권을 포함합니다. 용수권은 물에 관한 권리예요. 무술자 이용한다. 그럼 물에 관한 권리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물의 소유권이 아니라 물을 먹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출제는 잘 안 되지만 유역주의하고 선형주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형주의. 그리고 이제 물이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게 되면 하천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를 유역지 소유권자라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 상류에서 물이 하류로 흐른다. 하천에 인접한 토지를 유역지 소유권자라고 합니다. 유역지 소유권자. 그럼 얘네들은요, 갑하고 을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유역지는 보통 수변 지역이에요. 물이 풍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접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물을 골고루 나눠 먹어야 돼요. 여기서는 골고루가 핵심 포인트죠. 골고루. 근데 선형주의는 건조 지역이에요. 자, 건조 지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정돌이가 만약에 유역주를 쓴다면 자, 골고루 나눠지게 되면 농사를 못 져요. 그래서 이 선자가 선착순할 때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이용하게끔 하죠. 그럼 얘가 이제 이용해서 농사를 지면 자, 얘네들은 이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선형주의는 먼저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먼저 온 사람이 물을 사용하면 다음 사람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95년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물이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수변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상부상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역주의를 선택을 합니다. 그럼 안기기법이 어떻게 되나?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응 들어가니까 유역주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표수에 대한 용수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는 미법상 유역주의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 유역주의는 골고루기 때문에 독점을 허용하진 않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십니다. 넘기시면 이제 지하죠, 지하. 그래서 지하라는 자체가 우리가 이 지하권, 지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지하권의 개념 속에는 지하의 개념 그 자체 광물, 석탄, 가스, 석유를 채굴할 수 있는 권리와 지하실, 지하도 같은 지하 구조물을 관리 유지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밑에 자 22페이지 의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지하 공간에 어떤 이익을 얻거나 지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지하수도 토지의 구성 부분이므로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소유권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의 권리를 불인정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지하라는 것도 사적과 공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적 지하권은 공적 지하권이 있죠. 미채굴된 광물은 채굴할 수가 없어요. 공적이에요. 그래서 땅을 파다가 석유가 막 나오고 막 그러면은 개인의 거를 갖고 가지 못합니다. 국유권이에요. 미채굴된 강업권.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지하에 관한 권리인 하나인 광업권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불인정돼요. 토지 소유권은 미채굴된 강물에 대한 권리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어요. 지하수는 이용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계심도라고 이제 있죠. 서울시 지하철공사에서 한계심도, 대심도를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자, 그 위에 우리가 전철이 지나간다. 한계심도 이내는 제가 40m까지 규정한다 그랬죠. 이내는 보상이 됩니다. 보상이 되는데 그 밑에 아래는 공적이기 때문에 보상하지 않죠. 자, 이걸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한계심도 이내라는 게 키포인트죠. 이내의 공간에 대해서 토지 이용의 저해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보상이 필수적이죠. 네, 국가가 이제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구분지상권을 배우셨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이 총론 파트에서 부동산학 정의에서 구분지상권이 공중과 지하가 포함된다고 했죠.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중권도 공중하여 끝없이 연장되는 입천관이 아니라 그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적까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공주권의 가치가 그러니까 높았고 사적이다 공적이다 이제 보는데 자, 우리가 이 개인이 터치할 수 있는 공주권은 사적 공주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일조권이고요. 한강이 보이는 권리가 조망권이죠. 이런 것들. 일조권과 조망권은 밑에 보시면 용적률도 마찬가지예요. 용적률도 이제 우리가 TDR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TDR도 이제 제 요약집 보시면 네 가지가 이제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일조권, 조망권, 용적률, TDR도 다 사적 공주권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인정이 돼요. 근데 이 공적 공주권이라는 게 있죠. 공적 공주권. 자, 항공기가 왔다 갔다 해서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항공권에 대해서 항공기의 통행료를 받을 수 없고요. 전파의 발착, 접하권도 항공권, 접하권은 다 공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공권, 전파의 발착, 통신은 다 공적이다. 토지 소유자의 권리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자, 이렇게 염려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천천히 갈게요. 자, 32페이지에 19번 가겠습니다. 자, 일단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에 대한 설명은 틀린 것이라고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지만 제 요약집 23페이지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가시면 제가 이제 23페이지 가시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제가 해놨죠. 그래서 2번 토지 소유권은 토지의 구성 부분과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 그 효력이 미친다 그랬어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은 밑에 건물이에요.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않고 이 토지의 일부 취급되는 축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럼 토지의 소유권 내용이 포함이 되죠. 소유권 미치는 범위는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예상될 수가 있는데 정답은 3번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토지 소유권은 뭐 우리가 토지의 구성 부분, 흙, 지하수 등 외에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없는 부착물에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토지로부터 독립성이 있는 부착물에 그 효력이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제 요약집 다시 한번 요약집 보시고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번 민법에서는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친다고 민법 제212조에 나와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그 효력 범위를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4번 토지 지표를 토지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이용하여 작물을 경작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지표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공중 공간을 타인의 방해 없이 일정한 고도까지 포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공주권이란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20번 갑니다. 자,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답부터 확인하면 1번이 정답이죠. 자, 갑니다. 자, 지하수는 토지의 구성물이긴 하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는 토지 소유권 내용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지하수를 이용하는 권리도 토지 소유자의 권리로 인정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표권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죠. 자, 이 공중권은 소유권자가 토지 구역상의 공중공간을 어떻게 됩니까?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권리죠. 이 정당한 이익인 게 바로 이제 사적을 얘기를 해요. 사적 공중권. 자,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강업법에 열거되는 미채굴된 광물에 대해서는 채굴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권리를 갖지 못하죠. 자, 이게 이제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다음에 이제 국가가 사유지 지하의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서 구분지상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공익사업이라도 토지의 지하 또는 지하 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자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한계심도 안에서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특히 3번에 이제 민법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는 강업법에 열거되는 미채굴된 강물에 대해서는 이 토지권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정답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일 뭐 난이도 있는 게 마지막 문제네요. 21번은 이제 그 박스로 쳐서 좀 많은 것을 이제 물어봤죠. 자,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게 설명된 것으로 묶인 것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자, 최근 건물이 초고층화되는 추세이며 정확한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 경향이 있다. 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는 없어요. 근데 일조권과 조망권은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간다는 거 이건 맞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소유권에 대한 구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한 경향이 강하다. 맞고요. 자, 한계심도 있었어요. 아까 한계심도가 40m까지 됐죠. 40m 한계심도 아래가 아니라 이내라는 것도 감시세요. 이내 토지에 대해서는 지하 공간 이용 시 기피에 따른 이용 조율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맞습니다. 한계심도 이내의 공간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인정이 돼서 해당 공간의 토지 이용 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요. 공중권은 지표권이나 지하 공간과는 달리 임대차나 지역권의 목적이 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공중임대차도 가능하고 지역권, 공중지역권이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제가 공중권을 분할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할을 해서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임대차 계약할 수 있고 공중 임대차 될 수 있고 지역권에 지정이 가능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는 틀렸죠. 자, 부동산 소유권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하나 여러 개의 권리로 나눌 수 있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우리가 하나의 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유권은 경제 가치가 존재하는 여러 개의 권리로 분할할 수 있다고 이제 파인애플 기법이라고 이제 배우셨죠. 파인애플 기법이 이제 TDR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TDR은 이제 어떻습니까?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서 개발권을 넘기면서 양도를 해주면서 보상을 해주죠, 그죠? 그래서 하나 이제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소유권을 여러 개의 권리로 또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TDR 자체는 나중에 또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 TDR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이거 검토 중이죠. TDR은 이제 개발권 양도 제도라는 것은 트랜스포러블 디벨로먼트 라이트라는 것은 개발권이라는 건 용적률을 생각하시면 돼요. 용적률을 사고 파는데 소유권과 개발권을 분리시켜요. 소유권을 넘긴 게 아니라 개발권을 넘기거든요. 그래서 제켄도르프가 우리가 개발업자가 하와이 가서 과일을 처먹었는데 파인애플을 처먹었다. 그래서 나는 먹었다. 그래서 우리가 권리를 여러 가지 분할해서 소유권과 분리해서 개발권을 쓸어서 넘긴 게 TDR이 파인애플 기법이에요. 분할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공적 공유권은 항공기 통행이나 전파의 발적 등에 주로 이용된다. 맞죠? 공적은 이제 우리가 항공권이라든지 통신의 발작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적 공유권 토지 소유자의 권리 인정되지 않죠. 그다음 이제 물에 관한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는 제가 우리나라 이응 들어가니까 유역주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물에 관한 권리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 체계는 선형주의가 아니라 유역주의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법 체계에서 물에 대한 권리는 유역주의입니다. 우리 사용에 있어 독점적 권리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아니라 유역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역주의. 그래서 맞는 것은 가, 나, 라, 마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론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끝내는 것보다도 자, 여러분들 문제를 보셔서 어느 문제가 이제 좀 유력하다라는 자체를 제가 좀 체크를 해드려가지고 좀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총론 파트 이제 부동산학의 정의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온다면 자, 어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냐라는 자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우리가 페이지 보시면 다시 6페이지입니다. 그래서 6페이지에 우리가 그 어떻습니까? 1번하고 2번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죠. 그래서 순수과학이 아니라 응용과학이다. 공고문이 추구하는 것은 어떨까? 우리가 효율성보다 형평성이지만 공사의 조화의 원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뭐 다른 것들은 염두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 가시면 부동산의 개념에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문제는 일단은 어떻게 됩니까? 8번 문제.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10페이지죠. 8번 문제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출문제가 되겠고, 자, 그걸 토대로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간을 했잖아요. 공간. 10번 문제가 지금 공간을 했던 겁니다. 그걸 좀 자세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몇 번이 좀 유력하냐면, 일단은 12번 문제도 체크를 좀 해주시고요. 기출했던 문제고요. 그 다음에 14, 15 정도, 이 정도.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또 괜찮은 문제를 좀 여러분들이 선별해 드린다면 뭐 18문법 문제, 그다음 마지막 19번 문제. 그래서 19번 문제를 본다면 어떻게 출제된다는 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분류에서는요. 부동산의 분류 넘기시면은 일단은 박스로 체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떤 거냐면 16페이지 20번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18페이지에 25, 26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죠? 물론 뭐 작년에 건보관과가 시험제 나왔지만은 요즘 체제는 박스로 치는 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페이지 염리 아까 16페이지죠. 그다음 부동산의 특성은 뭐 다 찍어줄 수는 없어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릴 만한 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많은
요새 문제 나오는 취지는 박스입니다. 박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6페이지 가시면 8번 문제 있죠. 8번 문제. 요거 8번 문제. 8번 문제도 이제 이런 박스 체제로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어떻게 돼요? 박스 체제로 나오는 문제가 이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그 지금 8번 문제를 좀 주의 있게 보시고, 그다음에 그 전 페이지에 23페이지에 1번 문제 정도. 1번. 그래서 1번 문제가 기출인데요. 이게 조금 틀린 걸 찾았지만은 그래도 제 나름대로의 좀 찍어드리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넘기시면은 좀 이게 옳은 걸 찾으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옳은 걸 찾으는 것은 일단 제가 24페이지 또 4번을 찍겠습니다. 4번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아까 8번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된다. 어렵게 출제가 되면 또 옳은 걸 제가 골라드려야죠. 자, 옳은 거를 골라드리면 한 13번 정도 하고 14번 정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뭐 조금 기출이 됐어서도 그렇게 중요도가 높진 않죠. 그 정도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속성에서는 이제 공간이라는 게 나와요. 시험 문제. 공간은 이제 문제가 19에서 20, 21을 좀 다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32페이지에 19 뭐 20, 21 정도는 다 보시는 걸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경제 파트를 이어서 들어간다는 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일단은 그 우리가 이 교재로는 이제 챕터 11페이지죠. 11페이지는 뭐냐면 그 앞에 이제 부동산 출제 경향 시험 정보에 대한 안내문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18에서부터 쭉 나오죠. 나와서 거의 이제 문제가 뭐 일단은 18회 때는 2회 2문제, 19회 때는 3문제, 20회 때가 한번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론 파트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죠. 21일 때는 3문제, 22회 때는 4문제, 23회 때는 3문제, 24회 때는 3문제. 그러니까 3문제가 거의 이제 출제에 대한 그 어떤 나오는 횟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문제 정도가 그냥 배정됐다. 물론 22회 때는 4문제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꼭 염리 체크하세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출제 경향을 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부동산학의 정의는 물어봐요. 한 문제가 배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동산의 정의는 우리 부동산은 단순수 과학이 아니라 종합운용 과학이다. 그 다음에 추상적이지 않고 어떻습니까? 경험구체적 과학이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이다. 자, 부동산의 개념은 법경기가 있어요. 법률, 경제, 기술. 그래서 경제적은 이제 시옷 들어간다.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 상품. 자, 우리가 토지는 생산재이기만 하고 소비재도 하다. 그 다음에 공자와 한의에 대해서 기술하죠. 공간, 자연, 환경, 위치는 기술적이다. 그 다음에 정착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착물에 대한 개념 꼭 정리를 하셔서 우리가 법경기라는 부동산의 개념 3가지 셨죠. 그다음에 별표 또 아까 요거 부동산의 특성도 제가 3개 칠게요. 난이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을 보고, 자,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 분류와 주택 분류인데 주택 분류는 작년에 나왔어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죠. 주택에 대한 분류는 그렇다고 뭐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출제와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이게 주택의 분류는 뭐 간혹 가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니까 주택의 분류는 뭐 좀 난이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출제될 가능성이 낮고 토지를 물어보지 않을까. 토지는 이렇게 가세요. 항상 학교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죠? 반대적인 개념을 봐야 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의 개념이 유형과 무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의 정의는 단순 순수가 아니라 종합운용, 자연과학이 아니라 사회과학, 자, 수상적이 아니라 경험 구체적 과학, 이렇게 반대적 개념이죠.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개념도 유형과 무형이 반대잖아요. 그 다음에 토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항상 후보지가 있으면 이행지, 법지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빈집, 획지가 있으면 필지, 그 다음에 나지가 있으면 건부지, 그죠? 뭐 유유지와 휴한지,
공지와 공한지 이렇게 해서 비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학교로는 이 비교해서 틀리게 내니까 그것을 염두에 꼭 체크를 하시고요. 부동산의 특성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은 인문적 특성이죠, 그죠? 두 가지 나눠준 다음에 우리가 부부 연계 인기, 부부가 연계니까 인기가 높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자연적이고 부부가 연계니까 살림을 잘 못하니까 용병을 사야 된다. 그래서 용병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서 보시는데 이 토지의 특성에서는 자연적 특성이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국지화, 그다음에 지역 분석, 외부 효과, 그다음에 임장 활동, 정보 활동, 그다음에 시장을 세분화한다. 부분 시장은 부동성 관련되고, 그다음에 영속성은 비소멸성으로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소멸되지 않는다. 소유가 이용이 분리돼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됐다. 장기적 배려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속성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개별성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으며 물리적인 그 개별성은 대체가 안 되죠. 근데 부중성은 어떻게 돼요? 부중성은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데 용도의 관점에서 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를 좀 들으면서 비교를 꼭 해달라는 거. 그래서 이 토지 특성이 가장 좀 유력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은 토지 특성 위주로 좀 공부를 해줍사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속성은 뭐 공간이라는 자체가 이제 TDR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에 아직 시행이 안 됐기 때문에 TDR 때문에 공중공간을 좀 많이 우리가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공간 특히 이제 한계심도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하셔서 내용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받고 또 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26페이지 보시면 7번 문제 같은 거는 공급 곡선이 QS가 200제곱미터는 공급이 고정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 공급에서 제가 연결시켜 준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연결시켜서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론 파트는 한 문제에서 세 문제에서 네 문제니까 세 문제 정도를 마친다고 생각하시고, 총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문제를 먼저 다 마친다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 총론 파트는 열심히 하셔서 동영상을 좀 틀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좀 복습을 더 철저히 하셔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만 하고요. 좀 다음 시간서부터 우리가 수요 공급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총론 4시간 장시간 수고하셨고, 이 총론 파트는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